여기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정확하게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 블록체인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딱 얘기할 수 있는 분. 탈중앙화. 예.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블록체인은요, 중간자를 대체하는 시스템이에요. 중간자들이 대체돼서 그들이 10분마다 원장을 확정 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원장들이 매 10분마다 쌓이니까 이게 블록체인이 된 거예요. 근데 중간자가 대체되다 보니까 생태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동기부여 목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채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를 이제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블록체인이 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개요라고 하잖아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20-3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20-30년 전에 20-30대의 젊은 친구들이 평균적으로 받았던 급여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 정도 받았나? 통계청에는 150만 원.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부렸던 직원들이 있어요. 그때 그 직원들한테 200-300만 원 줬어요. 지금은 20-30대 친구들이 직장에 취직하면은 급여 어느 정도 받아요? 200-300만 원 받아요. 20-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300만 원 받아요. 근데 그때 당시 20-30년 전에 버스 요금이 얼마였나요? 130원, 150원. 예. 지금은 버스 요금 얼마요? 1,500원. 받는 급여는 같은데 물가는 한 10배는 올라간 것 같아요. 너구리 라면이 그때 당시에 300원, 지금은 1,300원. 그때 당시에 우리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잖아요? 그럼 받았던 이자가 얼마였죠? 7%에서 10%. 지금은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이자가 1% 이하. 한마디로 다라이를 수도꼭지에 딱 갖다 놓고요, 물을 틀으면은 그때는 점점 차올라가지고 넘쳤어요. 지금은 다라이에 구멍이 뚫려버렸어. 그래서 수도꼭지에 물을 딱 틀면은요, 물이 잔잔하게 있다가 잠그면은 바로 그냥 물이 다 바닥이 드러나 버립니다. 이런 상태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만약에 수도꼭지를 잠그더라도 이거를 다 쓸 때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예, 그때만 해도 이제는 우리 속담 중에 부자는 3년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부자가 아니더라도 3년은 버텼어요. 지금은 어떠냐면은 일하는 거를 하루라도 멈추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혼자서 일하셨고요. 아버지 혼자 일하셨어요. 어머니 집에 살림만 하셔도 괜찮았어요. 그래도 우리 대학 다 보냈고요. 시집장가도 다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맞벌이 무조건 해야 돼요. 우리 파트너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아내분은 여기 일을 하셔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너무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갔더니 아파트 계단에서 아기가 그 늦은 시간까지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졸고 있더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2년 안에 내가 성과를 내놓으면 그때부터 더 잘해줄 수 있다. 정말 진짜 막 눈물을 머금고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와서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잘 됐어요, 지금.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 힘들잖아요. 예?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더 힘든 세상에 살아야 돼요. 더 힘든 세상에서. 지금 맞벌이도 해야 되고 투잡, 쓰리잡을 해야 돼요, 각자.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거냐면요, 더 힘들게 살아야 될 겁니다. 맞벌이가 문제가 아니라 포잡, 파이브잡 막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노마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노마드. 직장이 없어. 그러니까 뭐를 찾냐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부업거리가 많아요. 그런 거를 막 뭐 3개씩 4개씩 막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때는 30살 넘어가면은 노처녀, 노총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시집장가 가요? 안 가요. 왜냐하면 부양하기 힘들거든요. 제가 제 후배들한테도 뭐라 그러냐면, 야 40 정도 돼서 가. 네, 그래요. 말로는 야 열심히 놀다가 40 정도 돼서 장가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부양하기가 힘들어요. 옛날 같았으면 30대기 전에 장가 가라 그러지. 왜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는 걸까요? 우리 힘들어져도 상관없이 그냥 대충 사는 거야. 내가 능력이 없는 줄 알고. 예. 아유 나는 복도 지질이 없어. 능력이 없어. 이러면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우리 20-30년 전에 부모님이 만약에 2-3억 정도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연봉이 이자로 나왔어요. 지금은요, 2-3억 주잖아요? 순삭돼 버려요. 1년 안에 순삭돼 버립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근데 문제가 있거나 말거나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미얀마의 민주항쟁 지금 중이잖아요. 그 젊은 친구들이 총포 앞에 스스로 앞장서 나서가지고 합니다. 총칼 앞에서도. 우리는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어린 친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똥 싸러 들어가면 오줌 저절로 나와요. 지금 잘못된 어떤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 기회는 공정하게 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뒤로 미루면 돼.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면 아무것도 될 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 때문에 그래요.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은 왜 생기냐면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학자들이나 그래도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TV나 막 이런 데 나와가지고 지금 뭐 경제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헛소리들 많이 하고 있죠. 진짜 헛소리야. 왜냐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알아듣겠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면 안 돼. 우리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야. 간단해요.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돈이 너무 많아. 그리고 통화량을 너무 많이 늘리고 있어. 그게 어떤 제도 때문에 그러냐? 양적 완화 정책 때문에 그래요. 정부에서 돈을 계속 찍어요. 왜 그러냐면 주변 국가들이 너무 강대국들이 많아요. 러시아, 중국, 일본 호시탐탐 땅덩어리 뺏어 먹으려고 호시탐탐 그러고 있기 때문에 국방력을 키워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부에서 세금을 왕창 걷어야 되는데 더 이상 어떻게 세금을 더 내? 우리가 어떻게 세금을 지금보다 더 내냐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을 찍으면 돼. 그냥 돈을 그냥 막 찍으면 돼. 근데 그냥 막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채권이라는 걸 발행을 해야 돼요. 이 채권을 발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국민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담보야. 그래서 국민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담보였으니까 이 채권을 누가 갚아나가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 자식들이 갚아가야 돼요. 우리는 좀 나아. 근데 그렇게 많이 돈을 찍어내버리면은 결국에는 그거는 우리 자식들이 더 많이 갚아야 돼요. 그리고 그 찍어낸 양적 완화 시켜서 돈을 찍어낸 거를 그걸 은행에다가 공급을 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지불준비금 제도 이렇게 있어요. 완전 잘못된 제도예요. 그거는요 합법적인 폰지 사기입니다. 우리가 폰지 사기 하면 어떻게 돼요? 에이, 이거 바로 감옥 가는 거예요. 은행은요 합법적으로 폰지 사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이제는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갖다 맡기죠. 자발적으로. 그러면 은행에서는 지불준비금이라고 해가지고 10%만 남겨놔요. 우리나라는 3.7% 남겨놔요. 3.7% 남겨놓고 나머지는 대출 돌려요. 대출. 그러면 내가 맡겨놓은 100만 원 맘대로 쓸 수 있죠. 근데 대출 받아간 90만 원은 맘대로 써보세요. 그것도 맘대로 쓰죠. 뭘 못 써요? 맘대로 쓰지. 대출 받으면 맘대로 써요? 아니면 은행 감리 감독 받으면서 써요? 맘대로 쓰잖아. 그러면 지금 당장 원래는 100만 원뿐이 없었는데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가 됐어요? 190. 정부에서 5천억 원을 양적 완화를 시켜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은행에 금융권에 공급을 해요. 은행에서는 3.7% 남기고 나머지를 대출을 내보내요. 그럼 대출 내보낸 5천억에서 3.7% 남기고 그 큰 돈이 현찰로 그냥 쓰여질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다시 은행으로 들어와.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3.7%만 남기고 다시 또 대출이 나가. 이렇게 무한 반복 대출이 나가요. 자, 그러면은 5천억은 대출 몇 번만으로 6조 60억이라는 통화량으로 불어나버려요. 대출이 나갈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대출을 내보내면 그게 순식간에 6조 60억이라는 돈이 아니라 통화량으로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상에는 기하급수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이거는 유치원생들도 알아.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컵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금으로 이렇게 액세서리를 달기 전에는 가치가 스스로 변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얘가 왜 가격이 올라가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파트값 엄청나게 올라가죠. 장모님이 사시는 여기 전세 얻어준 집이 있어요. 원래 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전세를 얻어드렸는데 4억이었어요. 그 아파트가. 조그만 아파트인데. 근데 지금 1년 정도 지났거든요. 7억이에요. 지금 7억이에요. 그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지금 돈의 가치가 무지막지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새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기 그 현대백화점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은 명품점 앞에는요 줄라르게 서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것도 아니야. 구경만 하는 것도 한 4시간을 기다려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 명품샵에 몰려가 있는 거예요? 티가 나거든. 명품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가격이 비싸지는 게 눈으로 보여요. 근데 우리 뭐 얼마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감흥이 없거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 같은 거 막 무지막지하게 뿌리고 있죠. 우리 얼마 받았어요? 10만 원, 4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잖아요. 그거 푼돈 받은 거 아니에요. 목돈으로 몇 천만 원씩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몇십만 원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후폭풍이 오고 있죠. 지금 어떻게 오고 있어요? 일단 밀가루 값이 올라갔어. 원유 값이 올라가고 있고. 예. 밀가루 값이 올라가면서 뭐가 올라가고 있어? 일반 서민들이 먹어야 되는 라면, 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값이 다 올라가고 있어. 푼돈 주고 물가가 다 올리는 현상이 생긴 거야.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받는 급여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근데 물가는 지금 잔뜩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통화량을 잔뜩 뿌렸거든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득권들이 지금 통화량 이런 것들을 조절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안정되게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은 여기에 노예가 돼버리는 거 우리가. 이거 내버려 둬야 되나요 이거? 이거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예, 잘못된 거는 우리가 잘못됐다고 딱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양적 완화나 지불준비금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된다. 그거를 우리나라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우리보다도 더 먼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12년 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자기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소스가 있다 해가지고 9장짜리 백서를 끄집어내놨어요. 거기서 핵심 내용은 뭐냐면 중간자를 대체할 수 있다. 그 중간자를 대체함으로 해서
모든 생태계 구성원들 중에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다. 거래 원장을 이 중간자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참여적 공증자들이 거래 원장을 확정짓고 그거를 매 10분마다 하면서 한마디로 이중지불이나 복제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다. 권력이 막 이렇게 집중되지 않게끔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연결한 게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해놨어요. 백서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한 사람 보셨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끄집어 내놓고 뭐라 하냐면 화폐를 이런 식으로 개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화폐를 개혁할 수 있다 딱 그러니까 거기에 중간자는 누구야? 은행. 가만 안 있죠. 은행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은행이 이렇게 원장을 확정 져주고 이렇게 해야 시간도 절약되고 공신력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구성원들 모두가 이렇게 중간자로 참여를 한다 그러면은 야, 그 거래 원장 하나 합의를 끌어내는데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냐. 그리고 모두의 합의를 끌어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는. 이렇게 우겨온 거예요. 그거를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 라고 하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는 이 블록체인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걸 검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12년간 검증을 했어요. 검증하는 동안에 보니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화폐만 개혁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중간자가 존재하는 모든 시스템들을 전부 다 대체할 수 있더라. 이것까지 알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법조인들, 정치인들, 의사들, 행정 시스템, 물류, 유통, 생산자 이력, 보안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 블록체인으로 전부 다 대체할 수 있겠더라. 이거를 12년간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기득권들도 막을 수가 없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도 이거를 채택하고 여기에 합류하게 이르는 거예요, 지금.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중간자라는 게 뭐예요? 중간자는요, 원래 A와 B가 거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어떤 사람은 가축을 키우는데 아니, 물고기 잡는 사람이 큰 물고기 한 마리를 가지고 닭 한 마리랑 바꿔 먹고 싶어. 닭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사료값 들어가야지, 이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물고기 한 마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그만의 또 고충이 있거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야, 이거 닭 한 마리는 물고기 2마리 정도는 있어야 돼. 이렇게 균형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해서 중간자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같은 것들이 이제는 권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뭐를 원래 해야 되냐면은 국민들을 위한 법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법을 만들어내야 되고 국민을 대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민들을 대변하거나 아니면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 뭐를 해요? 자기네들의 일속을 챙기기 위한 법을 만들기도 해요. 법조인들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를 만들기도 합니다. 의사들도 어때요? 환자가 왔는데 마음에 들면은 정말 정성스럽게 봐줄 수 있어. 마음에 안 들면 대충 열었다 닫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뭐 보면은 생산자 이력, 뭐 예를 들어서 귤을 한 박스 사 먹어. 그러면 귤 박스에 생산자가 누구인지 전화번호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오죠. 근데 그 귤이 그 사람이 생산하는 게 진짜 맞을까요? 이럴 수 있잖아. 제주도 가보면은 귤 농사 많이 짓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비료고 사료고 뭐 농약이고 잔뜩 뿌려가지고 귤을 아주 싱싱하게 잘 키우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걸 알고 사람들이 잘 안 사 먹어. 근데 어떤 사람은 농사를 조금만 짓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유기농으로 다 이렇게 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가지고 그거를 주문해서 사다 먹어. 그러니까 생산자가 이제는 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농사는 잔뜩 짓고 귤도 생산량이 많은데 이 사람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사람한테 야, 이거 니네 귤이라고 좀 해가지고 포장 좀 해서 팔아라.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알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시장에 가가지고 고등어를 사 먹는데 이 고등어가 어디 거야 좋아요? 노르웨이. 근데 이게 일본 동해 앞바다에서 잡힌 건지 노르웨이에서 잡힌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노르웨이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일본산인데 노르웨이산이라고 다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팔 수도 있는 거거든.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걸 블록체인에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잡힐 때부터. 직판장에서도 유통될 과정에서도 그 어떤 마트에 들어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경도 위도 어디쯤에 노르웨이 주변 어디 해안에서 잡힌 고등어다. 이런 것들이 잡힌 날 누가 잡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잡힌 순간부터 블록체인에 들어가가지고 착착착착착 생산자 이력이 딱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속일 수가 없어요. 블록체인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닭을 키우는데 계란을 매일 생산을 해가지고 마트에다 납품을 해.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마트에 가면 이렇게 패드가 딱 있어요. 그 패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계란은 코드 번호 몇 번에 해당하는 닭이 알을 낳았고 그 닭은 주로 선호하는 먹이가 뭐고 특기사항으로는 어떤 그 유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별도로 먹인다. 그래서 이 닭이 밥을 먹는 시간, 매일 무슨 먹이를 먹었는지 이런 블록체인 다 들어가는 거야. 다 들어가서 주로 유황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계란 안에는 영양소 중에 어떤 것이 더 첨가되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주부들이 마트에 가가지고 계란 살 때 어떻게 사냐면은 우리 가족들이 건강에 어떤 게 필요한 게 있어 좀. 우리 가족들이 요새 보니까 비타민 D가 좀 필요한데 비타민 D가 더 첨가된 계란을 선택적으로 사서 먹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100% 믿고 사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요새 보면은 이 행정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불합리한데요. 포털 사이트에 가입할 때 보면은 내 개인정보 다 집어넣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되죠. 예. 근데 그것까지 괜찮은데 또 다른 사이트에 가입을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든가 아니면은 카카오 기반으로 로그인하든가 페이스 기반으로 로그인하든가 뭐 이렇게 나오죠. 카카오나 페이스북에서 내 개인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 상관없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무슨 뭐 이런 상조회사나 보험회사나 무슨 부동산 팔아먹는 그런 전략부동산, 기획부동산 회사나 이런 데서 전화 많이 오죠. 전화 가지고 뭐라 그래요? 박한일 고객님 이릅니다. 그럼 내 전화번호나 내 이름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걔네들이. 개인정보들을 전부 다 이렇게 상품화 시켜가지고 이미 벌써 유통 다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정보는요, 이미 여기저기 팔려나가고 있어요. 지금 주민등록증이나 또 여권이나 이런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이트에 내 개인정보를 다 등록을 해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를 블록체인화 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내 개인정보 싹 집어넣어요. 블록체인 원장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내 DNA 정보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내 홍채 정보, 내 안면인식 정보, 내 지문 정보 이런 것까지 딱 집어넣어가지고 원장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 원장을 행정 시스템하고 딱 연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기관 행정 시스템에 이 블록체인은 행정 시스템만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등록이 딱 되고 검증이 딱 되면은요, 이제는 이 DNA나 홍채 정보나 안면인식 정보나 지문 정보를 가진 사람은 무조건 저예요. 이건 검증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사이트에 개인 회원가입을 하든가 아니면 카카오 기반이나 페이스 기반으로 로그인을 하든가 아니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로그인하면 돼요.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로그인할 때는 아이디 비번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안면인식 시키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안면인식 정보나 홍채 정보만 딱 등록시키면은 그게 내 아이디고 비번이에요. 이렇게 된다면은 내 개인정보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닐 이유는 없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된 거와 동시에 엄격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CCTV나 이런 것들이 세상 천재 다 깔렸죠, CCTV는. 예를 들어서 이 실내에 있는 CCTV는 제 핸드폰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과 연결이 돼 있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물 인터넷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5G가 가능해지면서 사물 인터넷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 CCTV도요, 지금 개발은 되어 있지만 도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그 카메라를 쓰진 않는데 이 카메라가 우리 안면인식을 다 합니다. 저 카메라가 안면인식뿐만 아니고요, 내 홍채 정보나 이런 것들 다 가져갑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카메라는 여기를 내려다보고 사람들을 박스를 씌워요. 녹색 박스, 녹색 박스, 녹색 박스, 녹색 박스, 빨간 박스, 녹색 박스, 빨간 박스 이렇게 딱 씌우는데 빨간 박스는 왜 쳐있냐면요, 벌금을 안 냈거나 아니면은 뭔가 뭐 문제가 있던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 빨간 박스로 다니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제재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는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게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벌금 내야 돼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노출의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노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이. 법 만드는 것도 블록체인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만드는데 굉장히 공정치 못해요. 중간자인 LH공사가 지금 온갖 비리 저질러 놓은 거 보셨죠? 우리 세금 걷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맡겨놓은 거야, 중간자들한테. 근데 그 비리 저지른 거 봐요. 정치인이고 뭐 그 안에 공무원들이고 연루 안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부터 바꿔볼게요. 자, 제가 어느 지역을 가다가 한 10대 명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불량배들한테 잔뜩 두드려 맞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너무 억울하고 이래가지고 법조 플랫폼에 들어가면 이제 정치인도 없고 경찰도 없고 뭐 검찰도 아무도 없어져요. 지금 당장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법조 플랫폼에다가 경위를 올리는 거예요.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 지나다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 법조 플랫폼의 AI가 바로 작동을 해가지고 그 전에 빅데이터에 이런 판례가 있는지를 싹 가져오든가, 그런 판례가 없다면은 이 AI가 해당 지역의 해당 날짜 시간에 이 CCTV 정보를 싹 다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폭행에 가담했던 사람들 안면인식 다 됐죠. 홍채 정보 다 인식됐죠. 다 찾아내가지고요, 몇 살 먹은 남자 누구, 집은 어디, 이 사람은 주먹질 1번, 이 사람은 주먹질 2번, 이 사람은 발길질 1번, 이 사람은 몽둥이를 들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면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범죄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우발적 행위로 봐야 됩니까? 투표를 할 거예요. 국민 투표를. 그러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 안 하겠죠?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 코인을 줄 거야. 법조 플랫폼에서 주는 코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에요. 그 코인이 지급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여해요. 근데 만약에 범죄로 봐야 된다라고 결정해 놨어. 범죄로 봐야 된다라고 투표한 사람들한테는 5개씩을 더 줄 거야. 그러면 일단 하나씩만 줘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겠죠. 근데 5개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지겠죠. 자, 근데 여기서 주먹질 한 번 한 사람은 어떻게 판결을 하고, 그 다음에 주먹질 2번 한 사람은 어떻게 판결하고, 그것까지 투표를 다 하는 거야. 계속 다 판결이 완전히 날 때까지 투표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적 공증자로 참여하면 어때요? 돈을 왕창 벌 수 있는 거야. 앞으로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돈이 굉장히 많이 벌릴 수 있어요. 이러한 방식을 뭐라 그러냐면 집단지성을 이용한 블록체인 투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랑 똑같아요. 이 안에 얼음을 넣으면 몇 개나 넣을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전부 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한 20개 정도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18개 정도 들어가겠는데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다 더해요.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평균값을 내. 그러면 거의 일치한 값이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제 판결이 다 나죠. 주먹질 한 번 한 사람은 징역 2개월에 처한다, 3개월에 처한다,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이 다 났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되는데 경찰이고 검찰이고 아무도 없어. 어떻게 잡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다니죠. 재난경보가 뜹니다. 예를 들어서 주먹질 한 번 한 피의자한테 딱 경보가 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피의자 누구 당신은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디고 지난번 몇 월 며칠 몇 시 어느 장소에서 폭행에 가담했고 그거를 국민투표를 했는데 범죄로 결정해놨고 그 다음에 당신은 주먹질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징역 2개월에 처해지는 결정이 났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느 장소에 있는 구치소에 자진 출두하든가 아니면 로보캅을 보내겠다. 이렇게 해요. 모든 CCTV에서 그 사람은 빨간 박스가 딱 쳐져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자발적으로. 안 가면은 로보캅이 갈 거예요. 다음에 또 그러한 똑같은 사례가 발생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부터는 그게 이제 빅데이터에 판례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보고 있는 CCTV들이 딱 어떻게 하냐면은 주먹질 한 번 나갈 때마다 갑자기 주먹질 한 번 딱 나가면요. 이미 판례를 끌어다가 그 사람을 빨간 박스를 씌울 거예요. 2번 하면 빨간 박스가 더 진해질 거예요. 이러면서 그 즉시 직결 판결이 나버립니다. 그리고는 바로 어떻게 해요? 그 장소로 그 수송차가 갈 거예요. 자율주행 수송차가. 먼 얘기 같죠. 우리 옛날에 꿈이 이런 거였잖아. 야,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집에서만 맨날 했는데 야, 이거 터치로 이렇게 딱 해요. 손바닥 안에 컴퓨터가 딱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거 손바닥 안에 컴퓨터 들어온 거 아니에요? 몇 년 걸렸어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네, 이거 지금 나온 지요? 이제 불과 10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할 일이 없어져요.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모든 게 AI나 컴퓨터나 모든 것들이 다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럴 거 아니야. 이거 정치인들 필요해? 정치인들 월급 깎고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지금 벌써부터 정치인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잖아요. 옛날에는 정치인이라 그러면 어땠어요? 완전히 영감용 오신다고 그죠? 뭐 이렇게. 지금은요 정치인들 어때요?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는 뭐 인식이 너무 안 좋아요. 그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할 일 없애버리고 급여도 줄여나가고 그러면서 점점점 아무도 정치 안 하려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세상은. 의사는 어떨까요? 의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의사는 엔지니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엔지니어가? 기계 다루는 그냥 엔지니어가 되는 거예요. 네, 의사는 이제는 뭐 그냥 학자들이나 있겠죠. 이제는요 로봇이 수술을 다 합니다. AI가요 미리 치료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다 제한하고요. 수술은 로봇이 합니다. 그러면 그 로봇은 누가 조종해요? AI가 합니다. 뭐 치료 사례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은요 빅데이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할 일이 없어요. 굉장히 많은 여가 시간을 갖게 되고요. 돈은 어디서 버냐면 이런 식으로 중간자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그런 참여적 공중자로서 참여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초기에만 벌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판례가 나와야지 버는 거잖아요. 초반에 다 정해지면은 빅데이터에 판례가 다 쌓여버리면 굳이 법을 더 만들 거리가 많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돈을 벌 길이 없어집니다. 초반에만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반에 돈을 이거를 다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 개념, 인식을 바꿔놔야 되는데 그 인식이 바뀝니까? 안 바뀌거든요. 지금 다 획일화돼 있어가지고 그냥 기득권들이 이미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게끔 딱 잣대로 규정 다 지어놨잖아요. 그 틀에서 벗어나는 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자녀분들한테 가가지고 지금 이 혁신 산업에 혁신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녀분들이 뭐라 그래요? 아빠 정신 차려. 엄마 정신 차려. 왜 그래? 왜 이런 거래? 이러잖아요. 그 지금 젊은 친구들은 어떠냐면요. 아주 어릴 때부터 획일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작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정부가 잣대로 딱 규정 지어놓은 그 법
불법이나 아니면 법에 없으면 무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장을 형성을 시켜가는 과정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제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그들이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 지금 기존의 시장은 포화 상태잖아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다가 눈을 돌려야 돼요? 혁신 시장에다가 눈을 돌려야 되고 거기에 챌린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블루오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회는 누가 다 가져가요? 기득권들이 다 가져가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고용되는 건 누구예요? 여기서 잘 훈련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인식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인식시키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참여적 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만 하고 있으면 돼요. 컴퓨터가 그 돈을 우리한테 줄 거고요. 그거를 인식만 하면 돼요, 우리는.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간자의 역할을 컴퓨터가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인센티브는 그냥 우리가 취하는 거죠. 앞으로는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예요. 법을 만들기도 할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일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돈들을 벌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행정적인, 법률적인 중간자가 개입되어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바뀌면 어떻게 된다? 투명하고 공정해진다. 예. 막 사람들 그렇게 모든 게 다 까발려주고 그냥 다 보고 있고 이러면은, 겁나서 어떻게 살아? 그러는데 우리가 겁날 게 뭐 있어요? 우리 죄 짓고 살았어요? 기껏 해봐야 어디 가가지고 주차딱지나 끊고 신호위반이나 하는 게 단데 우리가 무슨 죄 짓고 삽니까? 진짜 죄는 누가 짓고 있어요? 중간자들이 온갖 비리로 다 짓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순진하게,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공정시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초반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정시 못한 이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제가 맨날 외치는 거예요. 블록체인이라는 걸 잘 이해하고 얘를 대중화시키는데 저변학대에 기여하는 일을 하자. 뭐 때문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민주화 항쟁을 하고 있는 미얀마 젊은 친구들이나 우리가 과거에 했던 민주화 운동이나 독립운동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초반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돈을 왜 벌려고 하는 거예요? 노후를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긴 한데 그거는 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쨌든 남은 체력이 다 될 때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자식 새끼들 좀 어떻게 좀 더 해보려고. 자식 새끼들 좀 어떻게 좀 잘 먹고 살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야. 거의 대부분은 자식 걱정 때문에 더 많이 그러거든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야. 잘 보세요.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몇백만 원에서 몇억 투자해놓고 몇십억에서 몇백억을 벌려고 그냥 막 아둥바둥해. 그러니까 오히려 더 까먹어.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0억 벌었어. 완전 좋잖아요. 100억 정도 벌으면 그 100억을 다 써요? 쓰면 좋은데 못 써, 그거를. 이 100억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든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바로 물려줘요? 바로 못 물려줘요. 왜냐하면 내가 내일 당장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있을 수도 있거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쌓아두는 거야. 쌓아뒀다가 결국에는 언제 줘요? 다 대서 주는 거야. 다 대서 주려면 100억 중에 100억을 주려면 세금 얼마 내야 돼요? 58억 줘야 돼. 근데 그 100억을 어떻게든 내가 이거를 보존해야 된다고 어디 건물이라도 하나 사놓고 세에 받아서 내가 쓰고 100억은 그대로 물려줘야지? 이렇게 했다가 건물이라도 하나 떡 사면요. 그때부터 난리 나는 거예요. 왜냐면 건물 사놓잖아요? 그 건물을 자식한테 주려면 어떻게 해요? 상수세를 얼마 내야 돼요? 60%. 58%. 58억이 현찰로 있어야 돼. 근데 그 건물을 언제 줘요? 다 대서 준단 말이야, 다 대서. 근데 온라인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주려면 58억 현찰로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이 건물을 빨리 세금 낼 거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줘야 되거든요. 건물이 팔려, 안 팔려요? 안 팔리면 어떻게 팔아야 돼? 헐값에 내놔야 돼. 헐값에 내놔야 되는데, 헐값에 내놔서 팔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애들 그냥 고생만 시키고 가는 거야, 이제부터. 그래서 그거를 헐값에 팔았어. 세금 한 58% 내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정리하고, 하다 보면은 100억 중에 20억 분이 못 줘. 자, 20억을 줬다 그러자고요. 그러면 애들이 어때요? 20억을 딱 받으면요, 일단 땡큐. 그 다음에는 그동안 저질러 놨던 것들 수습해야 돼. 그 다음에는 그동안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것들 싹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집도 하나 못 사. 자식이 하나면 다행인데 둘이고 셋이고 넷이잖아요? 그러면은 쌈질만 붙여놓고 가는 거야. 저는요, 우리 부모님한테도 뭐라 그러냐면요, 자식들 신경 쓰지 마라.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2016년도부터 비트코인을 잔뜩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그때 25만 원, 50만 원일 때부터 잔뜩 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그냥 탱자 놀러 다니고 이러거든요. 자식들 신경 쓰지 마라.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다 해보고 그 여기 놀러 왔다가 여기 렌지로바 매장 가가지고 차 한 대 뽑아서 가고. 며칠 전에는 또 사진 보내가지고 뭐 두 분이 그냥 무슨 뭐 모델들이야. 벚꽃 폈다고 가가지고 사진 잔뜩 찍어가지고 또 보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사셔야 돼. 돈 벌리잖아요? 그러면은 못했던 것들 다 하고 댕기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예, 자식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자식들한테 뭔가 다른 걸 물려줄 거예요. 뭐를 물려줄 거냐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적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서 물려줄 거예요. 비트코인을 줘야 되거든요. 아니지. 비트코인도 주면 안 돼. 비트코인의 속성인 블록체인이라는 이 기술, 이게 대중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거예요. 지금 민주화운동 하듯이 힘을 쓰면은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인이나 이런 중간자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지면은 투명하고 공정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가운데 우리 자식들이 살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즘 디파이라는 말 많이 듣죠. 이게 다 뭐냐면은 금융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자도 받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디지털 암호화폐로 이자 받는 것들을 보면요, 전통 금융시장에서 받는 거랑은 게임이 안 되죠.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세상을 30년 전으로 돌려놔 보자고요. 100억을 벌어가지고 막 20억을 물려주자 이런 게 아니라 2, 3억만 물려줘도 어떻게 돼요? 이자로 연봉이 나오는 세상이 되는 거야. 그거를 물려주자고. 그거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쓰고 댕기라 그래요. 저는. 지금 채국이도 잔뜩 있잖아요. 나오는 족족이 뽑아가지고 다 쓰라 그래요. 나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아까 백서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중간자를 대체하자. 이게 뭐라고요? 참여적 공증이라는 거야. 참여적 공증자로서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중간자가 해왔던 역할들을. 그렇게 해야지만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반이 되는 거야,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태계 구성원이에요.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내가 여기에 기반이 되는 거예요. 참여적 공증자로서 기여하고, 두 번째는 이 생태계가 지속 성장하게 해야 되잖아요. 지속 성장하게 하려면은 우리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채택을 해줘야 돼. 그러려면은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알려줘야 되잖아. 이걸 알려주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변학대라고 하는 거예요. 저변학대에 기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참여적 공증자로 기여하고, 두 번째는 저변학대에 기여하자. 자, 그런데 이거를 자발적으로 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편견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되니까 시기 질투하죠.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과 우리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죠? 예. 이게 일이 쉬우면 우리한테 기회가 있겠어요? 쉽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굉장히 크게 있어요.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인센티브가 필요해. 동기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기부여 목적의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죠? 그거를 이렇게 주면 안 돼. 아유, 우리 사장님 연세도 있으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챙겨드릴게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완전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대입했을 때 참여적 공증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채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컴퓨터가 대신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채굴 수익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인센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블록체인에서 나옵니까? 아니면은 플랫폼, 우리 마이니시티 플랫폼에서 나옵니까? 블록체인에서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공식에 이렇게 대입했을 때 나와야 되는 물량이 오늘 아침에 나왔어. 계산해보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게 공식이랑 맞아. 그러면 이거는 투명한 거예요. 공정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저변학대에 기여했을 때도 동기부여 목적의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죠. 안 그러면 박한일이 혼자 하게끔 다 맡겨놓을 거 아니야. 회사에다가 일 안 한다고 맨날 따질 거 아니야. 회사만 일하라고 그럴 거고 박한일이한테는 다 맡겨놓을 거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블록체인에서 나와요? 플랫폼에서 나와요? 플랫폼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이니시티 플랫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는 거야. 근데 투명하고 공정한 건 우리가 어떻게 입증하지? 그거 어떻게 입증해요?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일하고 성과가 나죠? 그러면은 내가 내일 아침 6시에 얼마 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네. 그렇게 예측이 가능한 거야. 그러면 투명하고 공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생태계는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모인 인센티브를 우리는 수동소득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동소득을 영어로는 패시브 인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수동소득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여기 들어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동소득을 기본으로 생각해야 돼. 베이스가 되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생태계에 기여한 만큼 벌어들이는 거를 기본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자본소득을 앞세워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아껴 써라, 저축해라. 아껴 쓰고 저축해서 뭐 하라 그래요? 빚내서 아파트 사라.
2, 300 버는데 한 달에 저축하면 얼마나 해요? 아니 100만 원씩 하자고. 100만 원씩. 그러면은 1억 모으려면 몇 년 넣어야 돼? 10년 넣어야 돼. 10년. 예? 10년 동안 100만 원씩 저축 꼬박꼬박 할 수 있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10년 뒤에 1억이 1억 가치를 해요? 못 한단 말이야. 어머니가 아파트 사라는 건 몇 년 정도 되면은 사라 그러냐면 3년. 그러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해도 3년이면 얼마야? 3천만 원. 3천만 원 딱 모였는데 어머니는 여기 어디 아파트 분양한대. 거기 가가지고 빨리 분양 신청해. 얼마짜리야? 4억 이러거든요. 그거 살 돈이 없죠. 3천만 원밖에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출받아야 돼. 근데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저거 사놓으면 몇 년 있으면 엄청 오를 거야.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를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 그 이게 뭐야? 투기라는 거야 그게. 그렇게 배워왔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트를 살려면요 적어도 60%는 내 돈 가지고 이렇게 사야 되는데 그 60% 어떻게 모읍니까? 참 세상이 잘못돼 있고 부모님들도 잘못 가르치고 있어 애들한테. 여기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 불나방들처럼 들어오는 거야. 몇백만 원 가지고 3년 안에 몇십억 몇백억을 벌겠다고 들어오는 거야. 에? 그게 됩니까? 그래 놓고 일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돈 벌려면요 자기가 진짜 전문가처럼 해야 됩니다. 전문가처럼 일을 하면 전문가만큼 벌어요. 아르바이트처럼 하면 아르바이트만큼 법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다. 그 돈 못 벌면 누구 탓해요? 스폰서 탓. 왜 스폰서 탓을 하고 회사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 자기는 의식이 아마추어인데 아마추어고 알바인데 이게 여기서 저만큼 벌려면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완전 저같이 전문가여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소득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본소득을 앞세우면요 무조건 안 됩니다. 여기 들어올 때 1억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1억을 가지고 자본소득만 바라보고 들어왔어. 이 생태계로. 절대 못 버는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억 원어치 비트코인 볼트를 샀어. 샀는데 3년이 아니라 몇 개월 만에 이게 1억 5천이 됐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장은 좋죠. 당장은 좋은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팔아야 돼요. 지금 팔아서 5천이라는 거를 버는 걸로 딱 해야 되나? 근데 내일도 올라가면 어떡해? 팔았는데 5천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근데 지금 안 팔고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버텼더니 내일 10분의 1 토막 나면 어떡할 거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핸드폰만 차트만 들여다보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일도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괜히 팔았나? 야 지금 그래프가 갑자기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밤에 자다가도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핸드폰 먼저 막 켜봐. 어휴 꿈자리가 별로 안 좋았거든. 화장실 잠깐 가는데도 화장실 잠깐 들어간 사이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거만 켜놓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병이 나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1억 원어치 비트코인 볼트를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사서 한 2, 3개월 만에 10분의 1 토막이 나버렸어. 그러면요 암 생겨버립니다. 산한데 올라가면 병 생기고요. 산한데 떨어지면 암 생겨요.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절대 돈 못 벌어요. 벌어봐야 5천이 다야. 1억 가지고 들어와서. 그 정도만 돼도 진짜 그건 땡큐야.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5천을 벌었다고 하자고. 1억을 가지고 볼트를 사서 5천을 벌었어. 그럼 번 5천 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뽑기 잘했잖아. 지금 한 8천 가지 넘는 코인들 중에서 이 비트코인 볼트라는 걸 잘 뽑게 해가지고 지금 올랐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제 5천을 벌었으니까 8천 가지를 나눠서 5천만 원어치를 삽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야. 여기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린 개요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생태계 기여하는 과정에 수동소득을 벌어들이는 거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게 장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버는 수동소득은 현금이에요 아니면 디지털 자산이에요? 디지털 자산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현금이 2천만 원이 있어. 근데 생활고에 쫓기고 있어. 그러면 그 2천만 원은 어떻게 돼요? 순삭 되는 거예요. 순삭.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 볼트로 한 2천만 원 가지고 있어. 근데 생활고에 쫓기고 있어. 이거 2천만 원어치 볼트를 파는 건 어때요? 아까워서 못 해. 억제가 되는 거야. 어느 순간까지는 그렇게 되고요. 억제가 되고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때부터는 개념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 수동소득을 어떻게 해서 벌어들인 거예요? 저변학대가 있었기 때문에 벌어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동소득이라는 것은 내가 저변학대를 했으니까 벌어들인 거고 저변학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기에 채택하고 들어왔겠네요. 그게 혼자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벌어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채택해서 매일매일 들어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디지털 자산의 가치 성장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수동소득 플러스 자본소득이 뒤따라오게 만들어야 돼. 이거를 앞세우면은 안 돼요. 마지막에 내가 오늘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만큼 벌어갔어. 그리고 내일도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벌어갔어. 모레도 그래. 그렇게 되면 안 돼.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오늘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벌어갔다면 이건 누적이 돼야 돼. 그리고 내일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을 벌어가야 돼. 시간이 지나서 이만큼 노력해도 이만큼을 벌어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그걸 뭐라 하냐면 로얄티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플랫폼 안에서는요 생태계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노력한 것들이 로얄티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줘야 되죠. 투명하고 공정하게 어디서 하면 돼요? 그거를 플랫폼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플랫폼에서 그 사이즈를 키워주잖아요. 자기 로얄티를. 그죠? 여기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해놨죠. 그거 따라서 하면 돼요. 자기 로얄티를 자기 스스로 올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오늘 여기에 채택하고 들어왔어. 들어오면은 바로 내일 당장 그게 세팅이 돼요? 수동소득, 자본소득, 로얄티가 세팅이 됩니까? 안 돼요. 그거는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게 없죠. 예, 그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야만 이게 완성이 돼. 이 프로세서가. 요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거든요. 이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를 인정을 하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인터벌 플래닝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내가 인정하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비트코인 볼트가요, 3키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1조 7천억 원치 샀어요. 근데 사놓고 뭐라 하냐면 비트코인 너무 비싸대. 비트코인보다 훨씬 좋은 기술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6만 원뿐이 안 하는데 아, 이거 사지 왜 그거 비트코인을 산 거야? 그러면 콧소리에.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걸 왜 못 산 거야? 몰라서 못 산 거야. 우리가 좀 저변학대를 좀 해 나가야 돼. 시간이 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인터벌 플래닝. 아주 무슨 뭐 우리 여기 들어와 계시는 분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번개불에 그냥 콩 튀겨 먹어야 돼. 그런 인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동소득, 자본소득, 그 다음에 로얄티를 이 프로세스를 완성시키기까지 인터벌 플래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만들어가면 된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자, 이게 부자가 되는 건데 요즘 서점에 가면은요, 부자들은 검소하다. 이런 식의 뉘앙스의 책들이 많죠. 부자들이 검소하대. 예? 부자들이 검소해서 마치 부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부자들이 검소해서 부자 된 거예요? 제가 요만큼 경험을 해보니까요, 부자들이 검소해서 부자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부자 됐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부자였던 적이 없잖아. 부자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요, 일단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무조건 졸부가 됩니다. 저도 졸부가 됐었어요. 졸부가 됐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되죠. 로또가 당첨됐어. 로또가 당첨되면요, 졸부됐다가 페인이 돼버려요. 코인을 사놨는데 코인 가지고 가격이 막 올라가가지고 돈을 벌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졸부가 됐다가 페인이 되는 거예요. 방법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은요, 한 20억 당첨이 됐어. 20억 원어치를 복권을 계속 삽니다. 코인을 사놨는데 코인으로 돈 벌잖아요. 8,000가지 중에 뽑기를 잘했을 뿐인데 이제는 돈을 벌면은요, 8,000가지 코인을 다 삽니다. 버는 돈 가지고. 그 뒤에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어떻게 해야지 부자가 되냐면요, 제가 3년 전에 갑자기 돈이 막 이렇게 매일매일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들어오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스텝 밟아 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랭킹 레벨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로얄티가 굉장히 세져요. 세지면서 매일매일 돈이 들어오는데 한 500만 원 정도만 들어온다고 하자고요. 하루에 5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그러면요, 순식간에 졸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백화점 가서 살아. 내가 그랬어. 백화점 가서 사는 거,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백화점 싹 훑어요. 뭐 신상 들어온 거 있나 싹 보는 거야. 예? 예전에는 어땠어? 백화점 가면 누워 있는 것만 보는 거야. 누워 있는 거, 이렇게 가판에 누워 있는 거, 이렇게, 그죠? 예, 그런 것만 봤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 가가지고 마네킹 입고 있는 거야. 저거 좀 한번 사이즈 맞는 거죠. 사이즈 맞으면요, 색깔별로 다 주세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어때요? 다 알아봐. 이제는 다 알아봐. 그래 이제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어때요? 그때부터는 이미 백화점에서 웬만한 내가 갖고 싶은 건 다 집에 있어. 먹고 싶은 건 다 먹어봤어. 가고 싶은 거 다 가봤어. 차도 뭐 몇 대씩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백화점이 가는 게 창피해져. 종업원들이 다 알아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더 살 것도 없고 귀찮아. 처음에 막 돈이 벌리니까 맨날 가가지고 소고기에 그냥 막 이랬는데 요즘은 여기 가서 보리밥 먹는 게 더 좋아. 예,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은 부자들은 검소해서 부자 된 거예요? 귀찮아서 부자 된 거예요? 돈 쓰는 게 귀찮아져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 쓰는 게 귀찮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번에 목돈이 벌리는 게 아니라 계속 벌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프로세서를 완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개념부터 정리를 다시 해보자고요. 저희 슬로건이 쉐어 콜렉트 밸류 글로우예요. 우리 커뮤니티 슬로건이 쉐어. 쉐어는 뭔가 공유한다는 얘기죠. 깊이 있는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공유만 하자, 이게 아니에요. 공유만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는 것들을 서로 공유해야 되고 알고 있는 것들을 서로 알려줘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변할 세상에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같이 여기서 경험하고 또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공부하고 하는 과정에 앞으로 변화될 세상에 미리 익숙해져 있자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콜렉트, 뭘 모은다는 거예요, 뭘 번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있는 의미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뭘 모은다는 얘기이면서 우리가 모으고 있는 디지털 자산 중에서 특히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볼트와 같은 것들은 앞으로 바뀔 세상에 명목화폐의 완충작용이 끝나버리면 이제는 얘네들이 준비 자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기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기준이 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얼마너치야 이런 개념은 안 맞다는 거지. 비트코인이 몇 개 있어, 볼트가 몇 개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준비 자산으로서 보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미리 한 발 앞서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개념을 다 가지면 얼마나 좋아. 저도 조급해요. 막 우리 회원들이 빨리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밸류, 글로우는 이 생태계에서 중요한 게 아까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참여적 공증자로서의 기여와 저변학대의 기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두 가지가 있어야만 반드시 밸류, 가치가 있는 거고 글로우, 성장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슬로건을 저는 조만간에 어디 몸에다가 문신이라도 파놓으려고 그래. Share, Collect, Value, Glow 딱 해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머릿속에 각인하고 그런 생각,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회사의 슬로건은 뭔가요? 마이니시티 플랫폼의 슬로건. 굉장히 블록체인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 회사들은 보면은 슬로건이 뭐냐면요. 초인류 기업을 뭐 만들기 위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 어디에도 이제는 이 그 생태계 내의 모든 구성원들과 뭔가 같이 성장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아니 뭐 삼성에서 고객들의 성장을 위해 이렇게 안 하잖아.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회사에서 사과나무를 잘 키워가지고 거기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돈 얼마씩 걷어가지고 사과나무 맘대로 따드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기는요 사과 씨의 싹이 이제 갓 나오기 시작한 거를 갖다 심어놓고 We together grow, 우리 같이 키웁시다, 성장시킵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 볼트나 일렉트릭 캐시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를 주식처럼 생각하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주식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회사가 성과를 많이 내고 회사 가치를 키워나가야 돼요. 회사가 잘해야 됩니다. 마인베스트도 주식이 있고요. 마이니시티도 주식이 있어요. 주식이 분명히 있는데 왜 코인을 또 만들어 놓은 거야? 코인은 또 다른 거란 말이에요. 코인은 회사 개발진들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홍보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도 잘해야 되고 여기에 참여적 공증자로서 저변학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래소의 역할도 중요하고 이 생태계 다 포함된 겁니다. 채굴기를 만들고 유통시키고 설비하고 막 이런 곳들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마켓 메이커들 모든 생태 구성원들이 다 잘해야 가치가 이제는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잘해야 됩니다. 생태계 안에 있는 사람 다 잘해야 돼요. 지금 비트코인 볼트가 막 50만 원도 넘었다가 지금 한 6만 원 정도 있잖아요. 근데 몇 개를 안 됐어요, 그게. 그죠? 작년 뭐 8월 24일 이후니까 몇 개를 안 됐습니다. 2017년 말에 비트코인이 2,880만 원까지 갔다가 2019년 2월 달에요. 300까지 갔습니다. 300. 그리고 나서 지금 6천만 원이 되는데 몇 년 걸렸어요? 3년. 지금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정신 차려. 우리 회원들이 충격받으면요. 사람들은요.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노력해도요. 여기서 저 같은 사람들이 몇 수십 명이 뛰어다니면서 해도요. 그 충격에서 벗어나려면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데 회사가 하는 일이 멈춰 있던가요? 회사 안 멈춥니다. 로드맵대로 더 그냥 빡시게 일합니다. 제가 놀고 있던가요? 저 안 놀아요. 매일매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리더들이 놀고 있던가요? 노는 리더들도 있어. 네. 놀든가요? 리더들도 지금 뭐 매일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똑같아요. 비트코인 볼트가 지금 6만 원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주춤주춤 하고 있죠. 그들이 충격에서 헤어나서 주춤주춤 하지 않고 다시 신뢰를 가지고 협동하기 시작하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뢰와 협동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신뢰하지 못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여기에 애시당초부터 들어오지 말았어야지. 죽을 때까지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뭉쳤으면? 그런데 조금만 뭐가 문제가 있으면 말이죠. 사람들이 그냥 일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여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합시다. 그리고 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6년 전부터 꾸준히 말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시대가 노마드 시대가 될 거다.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리고 비즈니스 콘텐츠들은 굉장히 다양해질 거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양질의 어떤 그런 콘텐츠들을 찾아서 제공하고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고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플랫폼이 필요하다.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러면서 미리 이제는 익숙해져 있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디지털 자산, 여러분들이 모으고 있는 비트코인, 볼트, 일렉트릭 캐시,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요. 희망이 돼야 됩니다. 그게 희망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전망을 우리가 전망치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비트코인 볼트를 올해는 1,000개, 내년에 또 1,000개 해가지고 나는 한 5,000개는 모아서 갈 거야. 그게 준비 자산이 될 거니까 그걸 신뢰를 해야지. 이거랑 효과가 똑같아. 금을 집채만한 금고에 금덩어리를 잔뜩 넣어놓고 있어.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돈은 맘대로 쓸 수 있는 거야. 그 금을 파는 게 아니라 금을 담보로 해서 얼마든지 돈은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뭐 그래도 되고 금을 팔아도 되고 뭐. 근데 앞으로 디지털 자산은요. 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생겨 그냥. 그래서 나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볼트나 일렉트릭 캐시나 뭐 이런 것들을 모아갈 때
막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커뮤니티 안에서 사장님은 볼트를 몇 개 모으는 게 목표야. 우리 사장님은 뭐 비트코인은 몇 개, 볼트는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목표야. 그런 포트폴리오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그거를 완성하면은 막 박수 쳐주고 그날 케이크라도 사다 놓고 파티해주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좋은 그게 희망이 되게끔 됐으면 좋겠어요. 커뮤니티가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나를 믿고 시작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믿고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동참을 했는데 배려하고 그다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하고 여기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대가 지불에 인색하지 않고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고 싶은데 과거와 비교하면서 스스로 성숙하려고 하고 그죠? 여기서 사랑하는 일을 하자. 이게 문화가 돼야 돼요. 이게 문화를 만드는 마음가짐의 기본이거든요. 그거를 늘 노래 부르듯이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리더들은. 그 사랑이 뭐냐면요. 우리가 꿈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꿈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리더들은요. 꿈을 갖도록 도와주고 이룰 수 있게 조력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를 믿고 함께하고 있는 이 생태계 구성원들이 꿈을 갖고 조금씩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엄청난 보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보람을 느껴버립니다. 여기는. 이런 좋은 일자리, 놀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얻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고 이러면요. 이게 진정한 살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진짜 유니콘 기업을 한번 만들어보자. 제가 그랬던 거 기억나죠? 우리가 유니콘 기업 한번 만들어보자. 3년이네. 근데 그건 작년에 이미 달성했어요. 그 뒤에 제가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100년이 가는 회사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핸드폰이나 들여다보면서 오늘은 가격이 내렸네 올랐네 채산성은 올랐네 내렸네 맨날 이러면서 죽는 소리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그런 지옥 같은 상태로 100년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럼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자고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고 싶겠어요? 누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같이 어울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보니까 막 진짜 희망이 넘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너무나 밝은 면이 되어 있어. 그러면 얼마나 같이 하고 싶겠어 이 사람들하고. 그렇게 100년이 가게 만들어 보자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그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저한테 작년 초에요 자녀분들을 잔뜩 갖다 맡겼어 저한테. 자기네 자녀들도 여기서 좀 일 좀 배워가지고 지금 뭐 밖에는 희망이라는 게 없으니까 자녀분들을 많이 맡겼어요. 그런 자녀들조차도 여기서 진짜 우리만큼 성공하게 만들어가지고 100년을 누리게 만들려면은 여기가 진짜 밝은 면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죽는 소리나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잔뜩 있다면은 100년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 놀자리, 살자리를 만들 때 이게 정말 밝은 면이 우선 돼 있어야 된다.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좋은 문화를 갖기 위해서는 개개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마음가짐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은 저절로 공정하게 이 생태계 기업만큼 공정하게 정말 딱 벌리는 거예요. 내가 완전 전문가로 이 조직을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을 신뢰를 하고 여기에 협동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절로 그게 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믿음이 신뢰가 부족해. 아르바이트만큼 하고 있어. 그러면 아르바이트만큼 벌어가야 되는 거야. 더 벌어가면 안 돼. 어떻게 이게 지금 아직 이제 제도화되는 과정에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자신하고 있냐. 제가 전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신을 하는 겁니다. 그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서 설명을 마칠게요. 제가 이거는 벌써 4년 이상을 우리 회원들한테 그림을 그려드리고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어떻게 그 자산의 가치가 성장하는지에 대한 그래프예요. 근데 자산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은 다 똑같은 형태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도 똑같은 형태로 성장하는 것 같아. 그죠?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죠? 네,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딱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9장짜리 백서로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들여다보고 가능성을 봤어요. 예, 그때는 가치가 없었습니다. 가치가 없었는데 그 가능성을 보고 이거를 에셋, 에퀴티 이렇게 자산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고 그들끼리 이거를 이렇게 많아지니까 그들끼리 또 거래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래소들이 나는 한 50개, 우리나라에 50개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100개가 넘는다네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10,000개 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검증되어 온 기간이 12년이에요. 이 거래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티핑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이 검증도 끝났고 기득권들이 인정도 했고 이들이 지금 이제는 채택하고 합류하기 시작했어요. 뭐 페이팔도 그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뭐 요새는 마스터카드, 뭐 비자카드 등등등. 그리고 또 뭐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도 비트코인을 1조 7천억 원어치를 사면서 합류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테슬라 자동차를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사게 하겠다. 많은 기득권들이 아니면 고래들이 채택을 하고 이제 기관들도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몇 조 단위로 들어와야 되는데 시장에 그만한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는 상품화 시켜야 돼요. 네. 상품화 과정에 이제 들어갔어요. 현물이 없기 때문에 현물이 없이도 그런 대량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거래를 선호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승인되기 시작했고 선물 거래는 나스닥에서 이미 되고 있습니다. ETF는 뭐 지금 나라마다 지금 막 승인을 하기 시작했고 얼마 전에 캐나다도 했고 막 이렇게 지금 막 되고 있어요. 자, 기득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이 얘네들이 그런 큰 목돈을 가지고 들어오기는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압력 행사가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어때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도들이 이제는 갖춰지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시작이 됐죠. 그래서 특근법이 시행이 됐는데 보통은 이런 혁신 시장의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 때 어떤 형태로 되냐면 일단 국가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법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는 세금을 걷어들일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들조차도 이제는 보호받는 법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최종적인 거예요. 예, 지금 만들어진 특근법은 국가가 보호받기 위한 법이에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특근법은 뭐뭐가 해당이 되냐면 자금 세탁 방지, 외환거래법 위반, 테러 자금 조달 방지법 이런 거거든요.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테러 자금 조달하고 뭐 합니까? 일단 국가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지금 국가가 보호받는 법을 일단 만들었다는 것은 이게 뭐야? 촉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들 상태는 어때요? 멍 때리고 있어. 뭔 소리인지를 몰라, 지금. 어떤 의미인지 몰라, 이거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딱 내다보고 있어야 돼. 시스템들이 구축되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이런 혁신 시장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몰려 들어올 텐데 성향에 따라서 들어오는 시기가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보면은 혁신의 전파 법칙에 보면 혁신의 전파 법칙에 보면 처음에 이제 스프링버그라고 하는 사람들이 5% 정도 되는데 들어왔다 나갔어요. 예, 들어왔다 나갔어요. 이들은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정보도 굉장히 빨라요. 단점은 그 정보를 자기 거로 만들지를 못해요. 좋은 정보만 찾아다녀요. 좋은 정보만 찾아다니고 그거를 내 거로 만들지 못하니까 어때요? 실패를 계속 거듭하게 돼요. 실패를 거듭하면서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조급해요. 예. 그래서 같이 얘기해보면 다 알아요. 예.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이렇게. 얼마 전에 또 말아먹어가지고 눈 밑에 살이 막 떨려요. 눈도 못 마주쳐요, 이렇게. 예? 한눈에 알 수 있어,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주워 들은 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말은 막 합니다. 막 이렇게. 아유, 요거 끝나고 지금 딴 데 또 좋은 거 있어. 거기도 같이 가. 그러면 이만큼 투방질 해가지고 나가.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일을 정말 제대로 수행을 하고 제대로 해내려면은 조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조급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딱 이렇게,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얼리 어댑터가 들어올 거예요. 얼리 어댑터. 네. 얼리 어댑터는요, 긍정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정보를 좋아하고요. 그 정보를 내 거로 잘 만들어요. 그거를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남들한테 전달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13.5%인데, 이미 3%가 들어왔어. 이 3%는 전 세계 인구 중에 3%. 예, 전 세계 인구는 70억 명. 그죠? 예, 70억 명 중에 3%. 지금 이런 전반적인 거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3%에 포함이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거를 하다가 아유, 딴 일 찾아보자 이렇게 찾아가면 이건 완전히 죽을 때까지 후회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5%가 지금부터 들어올 거예요. 지금부터. 기득권들이 합류할 때 그래도 눈치 빠른 얼리 어댑터들이 좀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수용자 80%예요. 수동적이고 의존형이에요. 겁이 많습니다. 굉장히 획일화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밖에 나가지고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10명 중에 8명은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만날 때 잘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괜찮은데 지금까지 들어와 있다면은 여러분들 속을 어지간히 썩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들을 평가할 때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 이게 기준이에요. 나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가 와가지고 막 이거 전문가 행사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시합니다. 야야야 그거 주식이나 해 임마 이러면서 절대 제대로 안 듣습니다. 나보다 공부를 잘했던 친구가 와서 얘기하면 그래? 너 믿고 한번 내가 좀 할게. 꼭 이 말을 해. 너 믿고 좀 해놓게. 알았어. 500이면 돼? 그래 놓고 너 믿고 분명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신문에 뭐 나오고 아니면은 가격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괴롭히는 거야. 야 이거 지금 올라갔는데 이거 뭐 호재 있냐? 아니 나는 그냥 너 믿고 할 건데 뭐 있어? 이러면서 그죠? 네. 이 수용자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엄청 피곤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들어올 거예요. 40% 절반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면은 나머지 얼리어답터와 이 수용자의 절반이 들어오면은 한 50% 넘잖아요. 70억 명의 50%. 엄청나죠? 지금 70억 중에 3%가 들어왔는데 비트코인 얼마예요? 7천만 원이잖아. 70억 중에 35억 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저는 모르겠어. 얼마가 될지. 감히 가격도 나는 못 매기겠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는 이때 들어올 거예요. 왜? 대량 채택될 거니까. 대량 채택되어지면서 이제는 그때부터는 기술적 플랫폼들이 채택이 될 거기 때문에 뎁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뎁을 쓰면서 대중화시킬 거예요.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시장에 여기에 다 합류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무조건 합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핸드폰 쓰죠. 핸드폰은 전통 IT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시장은요 블록체인 IT라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기술은 어차피 똑같은 시스템 안에서 돌아갈 거예요. 예. 단지 얘네들은 탈중화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중화될 건데 다 들어와 버리면은 이 시장이 굉장히 규모 크죠. 그럼 변동성은 어떻게 돼요? 변동성이 없어져 버려요.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완충작용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완충작용 필요 없어요. 명목 앞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진짜 여러분들이 커런시라는 인식을 갖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아니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몇 년이에요? 12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10년 12년 보면 돼. 에? 10년 12년 보면 돼.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에? 집단지성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는 만큼 3년에서 5년이야. 3년에서 5년. 여기까지는 10년.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대혼돈의 시기라고 할 거예요. 대혼돈을 겪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 자, 이 대혼돈의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전통 IT 시장이 있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 IT 시장이 있죠. 그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가치의 기준이 있어요. 가치의 기준이 전통 IT 시장에서는 뭐예요? 금이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블록체인 IT 시장에서는 디지털 금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디지털 금이 뭐예요? 비트코인인 건 다 아시네요. 그죠? 근데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과 같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가치의 기준으로서 채택을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만들어진 코인도 꽤 있죠. 비트캐시, SV 같은 거, 라이트코인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알고리즘들을 쓰고 있어요. 혁신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혁신은 안 됐어요. 그냥 머니게임 한 거예요. 하지만 얘네들을 채택하고 있는 생태가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또 비트코인 볼트도 같은 알고리즘이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근데 얘는 혁신이 됐어요, 안 됐어요? 뭘 혁신시켜야 되냐면 분배. 그 다음에 참여적 공증자들이 너무 중국에 몰려있죠. 채굴업자들이 중국에 모여 70%예요. 그거는 탈중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볼트 같은 경우는 지금 63%를 0.066%가 극히 일부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보관에 굉장히 불편하고 해킹될 위험도 굉장히 높고 키를 잊어버리면 못 찾는다는, 잘못 보내면 못 찾는다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혁신시킨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볼트가. 그죠? 3키로. 혁신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예요. 그 메인넷이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혁신이 된 거는 얘밖에 없어요, 지금.
예.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할 건데 몇 가지나 아니냐면 몇백 개가 있습니다. 몇백 개. 가치의 기준으로서 채택받기를 원하는 이것들이 몇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이 그래 봐야 10개 정도뿐이 안 될 겁니다. 10가지. 예. 10가지. 중에 비트코인 볼트가 그래도 우리가 저변 확대를 잘 해가지고 10가지 중에 점유율 1% 정도 한다고 생각하자고요. 1%. 아, 제가 진짜 짜게 했어요. 1%. 자, 그 다음에 기술의 플랫폼이 있죠. 기술의 플랫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통 IT 시장의 기술의 플랫폼들이 뭐야? 윈도우 있죠. 안드로이드 있죠. 그 다음에 iOS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는 기술적 플랫폼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앱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쓰면서 대중화 시킨 거 아니야. 그죠?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처럼 블록체인 IT 시장에도 기술적 플랫폼으로 쓰여져야 될 것들이 있죠. 그것들이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특징이 뭐예요? 예? 그죠? 이 기능 때문에 얘네들이 기술적 플랫폼이 돼서 앱을 만들어 쓸 거예요. 똑같이. 근데 이 시장은 탈중앙화된 시장이죠.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디센트럴라이즈드한 어플리케이션을 쓸 거예요. 그래서 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네들을 기반으로 해서 얘네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쓰면서 대중화될 거예요. 그런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뭐를 할 수 있어요? 디파이가 가능한 거예요. 디파이는 이제 금융 시스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자나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뭐 대출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뭐 대출하고 이자도 받을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어가지고 그게 가능한데 요새 보니까 이렇게 WBTC 내지는 WBTCV 연말까지 한다 그러죠. 이게 뭐예요? 얘네들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죠. 알고리즘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심어요. 알고리즘 못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한테 랩핑을 씌우는 거야. 뭐로? 이더리움이면 이더리움으로 랩핑을 씌워. 우리도 마찬가지. 한마디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랩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능을 똑같이 구현할 수가 있어. 예. 그럼 좀 복합적인 게 됐죠. 우리는. 가치의 기준이기도 하면서 기술적 플랫폼으로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 시기에, 대혼돈의 시기에 채택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얘네들입니다. 얘네들이 먼저 가치의 기준으로서 채택이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저절로 얘네들이 채택되어집니다. 얘네들이 시장 판도를 키워놔야 돼요. 얘네들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채택들을 할 건데요. 지금 요때 요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US 달러를 쟤네들이 대체할 거예요. 자, 구글에다가 기축통화의 수명이라고 치면은요, 이미지에 이런 그림이 많이 떠요.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이 많이 뜨는데, 요걸 한번 보세요. 요거. 기축통화의 수명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1450년부터 기축통화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가 나와 있어요. 1450년부터 약 80년간 포르투갈 금화가 기축통화였고요. 그 다음에는 스페인이 110년. 그 다음에는 네덜란드가 80년, 그 다음에는 프랑스가 95년, 그 다음에는 영국이 105년. 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를 기축통화 역할을 했어요? 100년 정도 했죠? 근데 맨 위에 보니까 1921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죠? 100년 동안 US 달러가 기축통화였어요.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US 달러가 100년 이제 딱 됐는데 US 달러의 신뢰도는 어때요? 많이 떨어지고 있죠?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요즘 막 각 국가별로 CBDC라는 것도 발행을 하려고 그래요. CBDC는 뭐냐면은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예요.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거 발행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채택해 줄까요? 지금 밖에서 비트코인도 사기다라고 그러고 있는데 누가 이거를 쓰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명목화폐가 있고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쓰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채택을 안 할 거야. 그러면은 시장이 적을 거고 변동이 엄청나게 심해지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돈으로 쓰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충작용이 거기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완충작용을 뭐로 하면 돼? 명목화폐가 완충작용이 되면 돼. 1,000원짜리랑 1 CBDC랑 스테이블 시켜버리는 거예요. 1대1로. 스테이블 시켜버리면은 변동성이 같이 따라가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쓰든 안 쓰든 가치는 명목화폐랑 평행선을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돈을 해외에서 기준통화로서 채택을 해줄까요? 중국에서 발행한 CBDC를 그렇게 채택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미국에서 발행한 거를 사람들이 채택해줄까요? 뭐 해줄 수도 있죠. 네,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해줄 수 있는지 보자고요. 만약에 미국에 지금 여행을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 가지고 가면 되죠. US 달러 바꿔야 되죠. 어디서 바꿔요?
환전소에서 바꾼단 말이에요. 지금은 은행이나. 그죠? 근데 앞으로 CBDC를 바꿔서 가야 돼요. CBDC를 바꿔서 가야 되는데 CBDC는 어디서 바꿔야 돼? 거래소에서 바꿔야 돼. 거래소에서. 거래소에는 CBDC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비트코인이나 또 다른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CBDC와 스테이블 되어 있는 명목 화폐는 어떤 상태예요? 인플레이션 상태예요. 인플레이션 상태이기 때문에 가치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뭐 환율이 떨어졌네 올랐네 맨날 그러고는 있지만 자세히 차트를 보진 않았어요. 근데 거래소에 들어가 있으면 차트가 너무나 잘 보이겠네요. 그죠? 그 상태에서 비트코인도 같이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암호화폐를 우리가 다른 말로 무슨 화폐라 그래요? 디플레이션 화폐라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술적으로 디플레이션이 현상이 생기게끔 만들어놨어.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반감기 때마다 발행량이 줄어들어. 이렇게 되면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디플레이션이 강제로 걸리는 거예요. 그 그래프가 우리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12년 동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간에 뭐 들쑥날쑥 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거죠. 요게 그 기술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CBDC는 명목화폐에 묶여 있고 명목화폐는 인플레이션 상태고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명목화폐 자산을 이 CBDC로 수합을 하든가 아니면 또 다른 걸로 바꿔놔야 돼요.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게 나을까요? CBDC로 바꾸는 게 나을까요? 지금 US 달러는요, 많은 나라에서 신뢰를 잃기 시작했고요.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채택하기 시작했어요. 비트코인은 너무나 신뢰가 좋습니다, 지금. 심지어 유럽에 가면요, 우리는 금, 은, 비트코인만 받는다. 술집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정도로 신뢰를 많이 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뭔가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CBDC예요,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포모라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프리카에 누우떼들이 있죠. 누우떼들이 아프리카를 횡단하는데 앞에 강이 딱 나타난 거야. 근데 악어들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도 한 마리가 딱 뛰어들기 시작하면 나머지 누우떼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뛰어들죠. 그거를 포모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목화폐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꿔놨더니 이거는 가치가 올라가는데 좀 가지고 있는 CBDC는 가치가 떨어지고 있거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급격히 이쪽으로 옮겨 타겠죠. 포모가 생겨가지고 더 많이, 더 빨리 옮겨 타겠죠. 그렇게 되면서 US 달러가 가치를 잃기 시작하는데요. 순식간에 가치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0이 되는데 빠르면 얼마만 해도 할 수 있을까요? 우린 경험을 했어. 베네수엘라, 무슨 뭐 저쪽 남미 쪽의 나라들 뭐 굉장히 많이 봐왔죠. 정부가 어떻게 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가 돈 싸들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니아가에다가 현찰을 다 실어다가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어. 다 버려. 갑자기 US 달러의 가치가 0이 될 수도 있다. 0이 되는데 빠르면 3개월 만에도 끝날 수 있다. 우리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보셨죠?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나라가 갑자기 부도 났대 오늘. 그래가지고 저 그때 엄청나게 저도 회사 하나 말아먹었거든. 느닷없이. 야, 그러면 그 정부가 가만히 있겠냐? 정부가 정책적으로 뭔가를 막으려고 하지 않겠어? 그렇게 믿고 있다가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걸 막으려면 12년 동안 막았어야지. 왜 못 막았어요? 기술이 빨라요? 법이 빨라요? 기술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이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아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일단 채택을 하는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 희소성과 상징성만 가지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니즈가 좀 있죠. 뭐냐면은 확장성과 안정성과 효율성이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안한 게 뭐냐면은 뭐 이런 거죠. 일론 머스크가 1조 7천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지 않습니까? 1조 7천억 원어치 비트코인 사가지고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회사 담당자가 그거 들고 튀면 어떻게 할 거야?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술자가 들고 튄다니까. 직원은 들고 튄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디 은행에다 맡겨놔야 거래소에다 갖다 맡겨놔야 돼? 아, 얼마 전에 우리 그 업비트 최고 잘 나간다는 업비트도 이더리움을 780억 원어치나 도둑맞고 그러는데 어떻게 1조 7천억 원어치는 작은 돈이 아니에요. 불안하잖아. 예, 그래서 니즈가 필요한 거야. 좀 더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를 다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트코인 볼트는 어떻게 혁신했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첫 번째 기술이 뭐냐면 핫체인이라는 걸 별도로 분리를 해서 거래가 시작이 되면은 비트코인 볼트를 핫체인에 24시간 동안 머무르게 만들어 놓는 144블럭을 딜레이 시킬 수가 있는 기술. 이거를 창안을 하면서 이 24시간을 벌을 수가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키를 두 개를 더 만들어서 하나는 확정을 줘서 빨리 보내게, 하나는 취소를 시켜서 다시 되돌리게, 이 기술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144블럭, 즉 24시간 동안 핫체인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가지고 두 가지 키를 이용해가지고 확정을 줘서 빨리 보내거나 취소를 시켜서 되돌리거나 이 기술을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래서 스탠다드 키가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키는 이렇게 QR코드로 되어 있어요. QR코드로.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키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스탠다드 키는. 그런데 두 번째 키와 세 번째 키는 이렇게 카드에다 인쇄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의 보안카드랑 똑같네요. 그죠? 은행의 보안카드처럼 가지고 다니면 돼요. 일론 머스크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스탠다드 키는 직원한테 맡겨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보안카드는 누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책임자나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예. 그러면은 일을 하는 그 관리자가 매일매일 업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 보고를 해야 되죠. 결제가 올라왔을 때 책임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보내야 될 거는 24시간 갈 게 아니라 그냥 이걸로 확정시켜주면 되죠. 두 번째 키로. 그냥 QR만 읽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오송금이 됐다든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취소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거 QR만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키는 누구만 가지고 있다? 책임자와 일론 머스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해졌죠. 보안 시스템을 별도로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구축할 필요가 없어졌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변학대 일론 머스크한테 됐으면은 1조 7천억 원 중에 10%는 이걸 샀을 텐데, 그죠?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사놓고 뭐라 그랬어요? 비트코인은 너무 비싸다. 이건 6만 원이에요. 잔뜩 샀을 텐데. 왜 저변학대를 못 한 거야? 그들한테까지 저변학대가 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인넷 나온 지가 몇 개를 안 됐거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생태계로 뭔가 채택을 하고 들어와야 돼. 그게 비트코인 됐던 비트코인 볼트가 됐던 아니면 두 가지를 다 채택하든 어쨌든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기준 통화가 될 거니까. 그죠? 굉장히 생태계도 크고 건전하고 밝은 면으로 다 있다면은 여기를 채택을 더 많이 하겠네요. 그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 US 달러가 대체가 되면 US 달러 전체 시가총액 얼마죠? US 달러 전체 시가총액은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불린 통화량만 20경이니까 전체 다 합치면 200경은 안 되겠나. 그거는 훨씬 넘어서겠죠. 그냥 200경이라고 하자고요. 200경을 대체를 한 거야, 우리가. 그 중에 볼트는 몇 프로? 1%면은 얼마예요? 200경에 1%면. 2경. 예. 2경이 만약에 시가총액이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경험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 작년 8월 24일 이전에 비트코인 볼트 전체 시가총액이 4조였어. 4조였을 때 우리 기분이 다 어땠어? 다 부자 된 줄 알았어.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런 확장성, 효율성, 안정성까지 갖춘 이거를 더 많이 채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대등해졌어. 50대 50. 그럼 100경. 100경 나누기 2100만 개 하면 비트코인 하나당 얼마야? 그거를 나라에서 정해주는 거야? 아니면 어떤 무슨 기관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너네들은 시가총액 얼마만 해?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우리 4조를 누가 만들었어요? 시가총액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개념만 제대로 잡고 노력한다 그러면 100경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2경이 될지도 몇 천조가 될지도 몇 백조가 될지도 몇 십조가 될지도 어쨌든 4조보단 나을 거야. 이거 누가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이거 해보자는 거야. 여기 모여가지고 이상한 막 그냥 이렇게 괜히 이상한 판 만들지 말고 이거 하자는 거야. 진위계수 다 아시죠? 진위계수. 여기 보면은 인구가 증가하면은 수입도 따라서 증가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불만이 없어. 인구가 증가하면은 수입도 따라줘야 돼. 근데 그렇지가 못해요. 이렇게 늘어져. 그러니까 불평등한 거야, 세상이. 이게 불평등 지수인 거예요. 네. 그죠? 이게 진위계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에 3%라고 되어 있죠? 예,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 3%. 예, 지금 비트코인 같은 거 보자고요. 비트코인의 63%는 누가 가지고 있어? 3%도 아니야. 0.066%가 가지고 있어.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 와가지고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볼트 가지고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 내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쉽게 만질까요? 내후년에 그렇게 만질까요? 앞으로 절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 만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의. 앞으로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있죠. 50%. 이 사람들이 이 3%가 가지고 있는 만큼을 못 만져. 자, 그러니까 저 3%가 거의 다 가지고 있다. 지금 망설이면 늦는 거예요, 그냥. 망설이면 늦는 거야. 그러니까 딱 이거다라는 느낌이 있어. 여러분들 어디 가도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나머지는 뭐가 돼요? 이 3%가 아닌 나머지는? 이게 빈부차예요. 네. 그럼 지금부터 이때까지를 우리가 다른 말로 좀 표현을 빌리자면 현대판 노아의 방죽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은 지금 어때요? 이런 꿈을 갖게 만들어줄 만한, 희망을 갖게 만들어줄 만한, 이런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런 곳이 있나요? 돈은 왜 벌러 댕기고 있어요? 돈은 왜 벌러 댕겨요? 예, 그 뭐 꿈도 희망도 비전도 없는데 돈을 왜 벌러 댕겨요? 먹고 사는 문제는 두 번째, 첫 번째는
죽을 때까지 빚을 갚아야 되니까. 맞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 꿈도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으니까 대충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대충 살게 되는 거야. 대충 살다 죽는 거지 뭐. 아니면 이 세상을 바꾸는 혁명에 동참해서 우리가 기회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든가. 아니면 대충 살다 죽든가. 둘 중에 한번 해보자고요. 1, 2차 세계대전은 총칼을 들고 국경을 빼앗는 전쟁이었는데 지금은 3차 세계대전 중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는 국경이 필요 없어지게 되고 전 세계적인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빼앗는 전쟁이라고 해요.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냐면 예전에는 양면 시장이었어. 동호회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커뮤니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작은 비즈니스들이 있어 왔어. 공짜인 듯 비즈니스가 있었던 그걸 양면 시장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앞으로는 삼면 시장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면 시장이라는 거는 공짜인 듯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금융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금융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양면 시장도 있고 금융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경제력을 뺏어갈 거야. 많은 커뮤니티들이. 우리가 경제력이 얼마까지 갔었어요? 4조. 아까 보니까 얼마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목표가 크면은 실패가 없다. 똥 싸러 들어가면 오줌은 저절로 나온다. 목표 커야 돼, 일단.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가 얼마? 이거 50% 잡자고. 얼마? 100경 정도는 목표로 세우고 가야지. 예? 맨날 앉아가지고 뭐 2,000원이 떨어졌어. 아유, 이거 언제 올라가는 거야? 뭐 10,000원이 떨어져. 장난합니까, 지금? 1,000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6만 원까지 온 거는 생각 안 하고 5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6만 원 간 거는 생각해. 지금 100경 나누기 2,100만 개 계산해보세요. 그런 거를 계산해야지. 지금 벌써 2년 만에 100개국에 진출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매달 7개국씩 날라다녔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린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에요. 저변학대하는 거예요. 예?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자고. 예? 지난 40년 역사 속에 대한민국이 주인공이 돼서 전 세계를 통솔하면서 전 세계 100개국에 진출한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것도 2년 만에. 없었으면 그들보다 제가 잘하는 거야. 맞아요. 예?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해보자. 100경은 만들어 보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